안녕하세요. 윤인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28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태양빛이 어둠을 부른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비설사는 봄이면 참꽃 축제로 유명하다. 참꽃은 진달래 다른 이름이다. 나는 이곳 비설산 휴양림에서 여름 한철을 안 적이 있다. 아침마다 계곡에 앉아서 계곡물 소리를 배경으로 소리 명상을 하곤 했다. 계곡물 소리와 더불어 온갖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 바람결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에 집중하며 고요함에 잠기곤 했다. 며칠 동안 비가 오는 바람에 계곡 명상을 못했다. 모처럼 비가 그쳐서 오랜만에 계곡에 앉아 소리 명상을 시작했다. 그동안 내린 빗물이 계곡에 모여들어 작은 폭포를 만들었다. 어찌나 웅장하고 우렁차든지 그 폭포 소리에 압도되어 귀가 멍멍해진다. 문득 폭포가 만들어내는 우렁찬 물소리 외에는 아무런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동안 아름답게 들려오던 새소리, 바람소리, 온갖 풀벌레 소리가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었다. 우렁찬 폭포 소리가 다른 소리를 잠재운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곡에서 벗어나 폭포 소리가 아스라이 들리는 곳까지 걸어갔다. 그곳에 좌정하여 산처럼 앉았다. 이제 비로소 계곡물 소리를 배경삼아 온갖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어 귀를 어루만진다. 너무나 큰 폭포 소리가 나를 귀먹게 만들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사람들이 물 혹은 스피리추얼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이병창 목사는 애니어그램을 넘어 데카그램으로 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대낮의 별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태양빛이 어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빛이라고 믿고 있거나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더 큰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이 말은 태양이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게 비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내가 만드는 너무 큰 소리가 진리의 작은 소리를 묻어버리고 내가 비추는 밝은 빛이 정작 또 다른 진리의 빛을 가려버리는 어둠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태양도 수많은 별 중에 하나의 별에 불과하다. 태양만이 유일한 별이라고 믿어버린 사람은 다른 별들을 볼 수가 없다. 종종 자신의 밝기와 소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별을 보고 다른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타자에게 열려있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태양이 사라진 밤에 우리는 다른 별을 바라본다. 태양이 어둠일 수 있음을 명상한다. 나의 태양이 사라질 때 비로소 다른 태양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랑하지 않아야 들을 수 있다. 영남 알프스 중에 한 산인 가제산에서 친구 누나를 만났다. 친구가 그 산 중턱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마침 누나는 간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위해 동생 집에 요양을 왔다. 나하고는 35년 만에 만난다. 둘이 아침 산책에 나섰다. 누나의 걸음이 자꾸만 빨라진다. 그래서 물었다. 누나, 바삐 가고픈 곳이 있어?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걸어?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빨리 걸어지네. 천천히 걷기가 힘들어. 아마도 우리는 빨리빨리 병에 걸려 있나 보다. 몸이 아파서 요양을 온 것이니 딱히 할 일이 없는데도 그렇게 빨리 걷는 이유가 무엇일까? 빨리 걷지 않으면 죄책감이라도 생기는 것일까? 알아차림 걷기를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 나보다 앞서 걷고 있다. 그렇게 걸으면서 우리는 근처의 조그마한 절에 들렀다. 대웅전에 와서 법당에 들어갈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런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정중하게 거절을 한다. 무슨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진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직면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뜻일까? 한참을 걸어 가니매점에 도착했다. 음료수를 앞에 두고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60평생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오로지 앞만 보며 돈을 모으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다고 했다. 그러다 결국 덜컥 암에 걸리게 된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 후 치료와 투병 생활 등에 관해 거의 2시간 동안 얘기한다. 자네가 편해서 그런지 남편이나 자식, 형제들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막 털어놓네. 누님은 수줍은 표정으로 고백한다. 그래서 부럽다. 내가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글쎄, 그냥 너는 편하네. 누나는 자신의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남하고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내게는 말이 거침없이 나온다며 신기해한다. 나의 그 무엇이 그 누나로 하여금 거리낌 없이 입을 열도록 만들었을까? 물론 내가 공부한 코칭식 질문과 경청 그리고 피드백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누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 가족이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들은 엄마는 혹은 당신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느냐며 질타하거나 안타까워하며 차분히 들어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애증으로 인한 수많은 불편한 감정적 교류가 오가다 보면 대화가 피상적으로 흐르거나 중단되기도 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안타까워하고 상대를 질책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하고픈 말을 할 수 없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랑 속에는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좀 더 잘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감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가 처한 상황을 관찰자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감정적 교란이 없다. 그저 한 존재를 그 자체로 긍정하는 마음만 있으면 훌륭한 대화자가 될 수 있다. 내 앞에 있는 존재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려 질문하고 집중하면 상대는 마음이 이완되어 자기를 열 수 있게 된다. 한 사람이 자신을 열 때 치유가 일어난다. 결국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온몸으로 경청하는 것이 사랑으로 말문을 막아버리는 것보다 훨씬 치유 효과가 있다. 위대한 역설.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야 상대가 말문을 연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영화를 보고 난 소감은 어떤가? 기장에 가면 빈자리라는 강연 모임이 있다. 빈자리는 갓 기장의 향토 문화와 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뜻있는 분들이 모여 만든 강의 공동체다. 빈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이 모임의 첫 강연 연사로서 초대받은 영광스러운 인연이 있다. 그 인연으로 간혹 다른 분들의 강연에 참석하곤 한다. 어느 날 한 대학 교수의 강연 주제가 마음에 들어 청강하러 갔다. 그날 강의 내용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동영상을 보여주며 한국인들은 질문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또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서투르다는 것이 주된 강조점이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기를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보고 난 소감이 어때?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묵묵부답이거나 그저 좋았어요 정도의 답변밖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러한 점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얘기를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내가 강의 후 질의와 응답 시간에 질문을 했다. 교수님이 다르게 질문을 했더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령 이 영화 속에서 특별히 감동적인 장면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혹은 여러분이 연출자라면 이 장면을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연출했을까요? 그 교수님이 당황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답변의 질은 질문의 질을 결정한다. 질문은 생각을 촉발시키는 강력한 도구다. 그러므로 함부로 질문하지 마라. 고민 없이 질문하면 그에 합당한 가치가 떨어지는 답변만이 돌아온다.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싶다면 자신의 질문의 질을 높여라. 자신의 질문의 질을 돌아보지 않고 대답의 형편없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